가장 큰 문제는 상상력의 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흔쾌히 동참을 했습니다. 역시 제가 오늘 사실은 오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모임에 어떤 분들이 올까? 그리고 몇 분이 올까? 저는 저하고 아마 사회자분 2분하고 아마 한두 분의 지나가는 손님으로 오시는 분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진짜 제가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제목을 이 담당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제목을 이야기할까라고 하다가 대한민국의 진짜 적은 누구인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역설적으로 길거리 지내놓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군가요? 하면 누구라고 이야기하겠죠? 박근혜. 예, 박근혜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최고의 적으로 만든 아주 놀라운 일을 만든 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박근혜를 지지하는 걸까요? 반대하는 걸까요? 예, 어느 쪽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정치적인 인간도 못 되고 또 정치적인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저 평생을 바쳐서 연구를 했고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할까라는 것들을 십몇 년 전부터 우연히 탐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그쪽에 계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새로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 나라를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우리 마음을 몰라주나?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우리에 대한 욕이 더 많이 나오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좀 잘 파악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 요청을 저한테 했을 때 전 상당히 재밌는 요청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중의 심리를 알기보다는 사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정치 권력을 잡지 대중의 마음을 알아가 거기에 맞춰서 이 정치 권력을 잡는 그런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치 권력을 잡는 사람의 기본 심리가 결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국가와 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틀린 말입니까? 그거는 틀리지는 않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항상 겉으로 내세우는 것과 실제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 한국 사람의 심리의 에센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만든 정당이 뭐냐 하면 열린 우리당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걸 보고 그럼 그렇지 저분들은 다친 저그당이라고 해야지 딱 그 행동이 맞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너 누구 빠야? 누구 파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닌데요? 아니 보세요. 바른정당이라고 이름 붙인 분들은 다 올바르신 분들이죠? 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싶어하는 행동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나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우리 조폭들이 항상 옆에 있잖아요. 바르게 살자.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한국인의 행동입니다.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일찍 와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하는 걸 딱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부당 거래. 정경유착의 고리 어떻게 끊을 것인가? 와, 이거 진짜 재밌다. 대한민국에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치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데 그리고 인간이 다 죽으면 정경유착의 고리는 끊어지는데 그건 인간으로서 일어날 수 없는 무균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건 무균의 환경이 된다면 그거는 죽는 생명체가 죽는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 이런 황당한 논의를 하는 게 대체 왜 그런가? 라고 이제 제가 그 내용을 앞에 살펴봤습니다. 제가 어차피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분이 이 세미나를 아마 주재하시는 분인지 만드신 분이 이런 취지에서 하셨어요.
정경유착은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이거를 저희들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한 거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랬더니 여기 있어요. 우리 헌법의 119조는 이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을 견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부실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정경유착을 차단하고 없앨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된다 라는 것이 결론이죠. 와, 너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 동네에 지내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사회과학자들이 주로 잘 쓰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가로등불 밑에서 지갑 찾는 사람의 심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대체 뭡니까 하면요, 어떤 사람이 가로등불 밑에서 열심히 뭘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약간 술이 좀 취했어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뭘 그렇게 찾으세요? 그랬더니 약간 술이 취한 목소리로 내가 지갑을 잊어먹었는데요. 그걸 지금 찾고 있어. 그러세요? 그럼 같이 찾아드릴게요. 아무리 찾아도 그 가로등불 밑에서 지갑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아니 진짜 지갑 여기 잊어먹은 거 맞으세요? 아무래도 취하셨는데 혹시 술집에 두신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분 그거 저 지갑을 사실 잃어버린 데는요 여기가 아니고요 저기 어두운 골목 있죠. 그 어두운 골목에 지갑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아니 저 어두운 골목에 가서 찾아야지 왜 여기 가로등불 밑에서 지갑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아니 어두운 골목에서 안 보이잖아요. 가로등불 밑에 이 밝은 데서 찾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국회에 계시는 분들은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게 일이니까 무슨 일이든지 간에 법만 만들면 그 문제가 뭐든지 간에 다 해결된다는 이 마음으로 소위 말해서 칼을 진 사람은 뭐든지 두부를 자르든지 소를 잡든지 닭을 잡든지 칼만 휘두르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심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치하시는 분들의 심리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정치하시는 분들을 술 취하신 분 수준으로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가로등불 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의 수준으로 취급하지 않을까, 제가 또 잘릴까 걱정입니다. 이 보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인쇄를 한 거에 약간의 효용성을 느끼기 위해서 첫 번째 몇 가지 자료를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교육제도에 대해서 이 대선 주자들이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분들 진짜 황당한 상황이다. 이분들은 대한민국의 교육의 문제가 뭐라는 것을 아시고 이런 것을 냈다. 그리고 이런 걸 냈을 때 국민들이 쏘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랬을 때 제가 또 보니까 국회에는 사교육 문제든 그런 거를 또는 대학 교육의 문제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많은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진짜 대한민국에서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혹시 의원님은 학부모십니까? 이제 네, 자녀분들은 다 크셨죠? 그렇죠. 네,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대학도 이제 다 끝마치고 나니까 교육에 대해서 혹시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의원님이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식이 다 이 대학 교육을 끝나고 나면 대학 교육에 대해서 별로 아쉬움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많은 분들이 아이고 아버지가 국회의원 정도 되면 자식이 무슨 대학을 나왔든지 간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런 마음 때문에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시죠? 예. 그럼 왜 아쉬움이 없으십니까? 아쉬움보다도 머리는 한정이 돼 있는데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는 떠나고 싶어요. 그렇죠. 내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작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 않고 마치 정답과 같이, 그것도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내한테 영양가가 있는 거,
내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는 거, 그걸 갖다 대고 이게 정답이야 그러면서 가장 그럴듯하고 멋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이익을 포장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되고 맙니다.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 대한민국에 미래나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있지. 희망을 가진 사람한테는 있다. 와!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의원님은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그 희망의 정체는 뭡니까? 희망의 정체요? 네. 아무튼 뭔가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들. 네, 그럼 당신이 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네, 이쯤 이야기하면 진짜 저 인간 사악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적은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는 지금 소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연님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희망을 뭔가 기대하시는 게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셨어요. 왜 그런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합니다. 네, 그 희망과 그거는 마치 막연한 기대라는 거죠. 막연한 기대고 마치 내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복을 바라는 심리 상태라고 합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쓰면 샤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샤머니즘은 구슬하고 점을 보는 게 샤머니즘이 아니라 비나이다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희망하고 기대하는 게 이루어지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대한민국에서의 샤머니즘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 대중들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샤머니즘에 기초를 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정치 행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상당히 흥미로운 현상이다라고 저는 심리학자로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기쁘시죠? 아니요, 더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답을 기대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여기 했을 때요, 대한민국의 진짜 적은 누구일까요? 좀 멋있게 얘기해주세요. 그럼 대한민국의 적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적은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당신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까? 어디서 왔어요? 이런 질문 받으시면 어떡하셔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적을 지적한 것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여기서 탈을 벗어나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걸 심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맞으시죠? 대한민국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인 나 자신이, 대한민국의 정치인 나 자신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소연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른 모든 것을 이거 하나만은 진짜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찍을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필요한 것, 네. 그 국회의원에 맞춰서 하자면 우리야 지금 분단된 나라 합쳐지는 거죠. 통일이다. 네. 통일이 가장 필요하다. 그러면 소연님한테 가장 필요한, 소연님 지금 초선이지 않습니까? 그럼 재선하시기 원하십니까? 아직은 그 생각 없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을 하면 할수록 이들 다음에 내가 재선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까요? 하면 할수록 이게 말도 안 되고 어차피 법을 만든다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거 도저히 국가와 이 국민한테 죄를 짓는 길이니까 차라리 내가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이 드십니까? 할수록 나는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재선은 당연히 한다는 이야기인데 왜? 지금은 그 재선 이런 생각을 안 했지만 할수록, 왜냐하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황교수님 같은 분한테 이런 강의도 듣지도 못했거든요. 그거는 참 좋아요, 국회가. 국회가요? 가만히 있어도 저 같은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해주니까요. 그럴 수가 있고. 그렇군요. 공부도 하고.
제가 대학에서 잘리지 않았으면요, 여기 와서 강의할 일이 없습니다. 네, 그것도 아셨어야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을 이야기할 때 진짜 우리죠. 아까 소연님이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대한민국의 적은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정치인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적이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꿔야 될 것이냐의 문제에서 또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닥쳤습니다. 그럴 때 인간의 심리에서 자기를 바꾸고 싶을 때는요, 저는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를 물어봅니다. 간절히 바라는 거.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항상 그걸 포장을 합니다. 소연님이 간절히 바라는 게 통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재선이겠습니까? 당근 재선이죠. 그런데 재선을 이야기하니 너무 쪽팔리고 우아하게 대를 멋있게 포장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겠나? 당연히 그렇죠. 예, 그건 소연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각 당의 대표 이 후보들이, 대선 후보들이 교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절차를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하면 교육정책 관련 공약이에요. 서울대 포함한 국공립대학의 공동입학, 공동수업, 공동학위제, 스마트키기 사용평등권, 학제 점진적 개편, 중등과정부터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자사고 외고 폐지, 사교육 전면 폐지, 국민투표 실시, 이런 정책을 냈었는데 이분들은 이런 정책을 왜 냈습니까? 라고 하면 그분들의 자녀가 대학을 다니거나 또는 학교를 다니거나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거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시간이 어두운 골목에서 떨어뜨렸으면 그게 어둡다 하더라도 어두운 골목에서 찾아야 돼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대한민국 이 부모님들, 아이들이 너 공부를 왜 하니 하면 가장 먼저 좋은 시험 성적 얻으려고 해요. 그럴 때 경쟁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때 시험 성적은 지가 공부해가지고 100점을 받던 200점을 받던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경쟁하고 관계없어요. 경쟁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도 지나친 경쟁이 문제인데 이럴 때는 제가 아주 이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문제를 제대로 보셔야죠. 가장 큰 문제, 혹시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이 어디까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의무교육? 예. 지금 중학교까지. 그렇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의무교육, 어떤 의무교육을 말하는? 의무교육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잘 말해서 학생이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배우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이 70%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을 가는 나라인데, 놀랍게도 고등학교조차 의무교육이 아니고 중학교 의무교육이에요. 그리고 중학생 졸업생의 90% 이상이 고등학교를 가는 나라예요. 이거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인 미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거는 의무교육이 아닌 이 나라 고등학교의 80% 이상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지만 80% 이상은 사립학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립학교가 있는데 그 사립학교의 교원들의 월급을 정부가 다 주는 나라입니다. 사립학교는 말 그대로 사기업하고 똑같은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 월급을 정부가 주면서 그거를 공공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또 등록금을 받는 나라가 이 나라 교육 지금 제도입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서울대 포함한 국공립대학의 공동입학, 공동수업, 공동학위제를 주장을 하세요. 이걸 주장을 할 때는 근본적인 이슈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 나라의 교육의 문제는 학벌 지향적인 게 문제다, 스카이 대학으로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한 놈만 조지자, 서울대만 조져버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런 발상으로 이런 거를 냈다라고 하면 제가 뭐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 이야기는 저도 이 이야기를 하는데 책임이 약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하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국공립대학을 등록금을 무료로 하면 됩니다.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무료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국공립대학은 정부가 책임지고 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무료로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닙니까? 굳이 사람들은 서울대를 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서울대 교수가 실력이 뛰어나서 서울대라는 이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 전남대와 부산대에 있는 교수들은 서울대 교수보다 실력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별 차이가 없을까요? 학생들이 우수한 거죠. 우수한 거죠. 그렇죠. 교수는 별로 없죠. 연세대 쌀린 니나 뭐 서울대에 있는 니나 뭐 별 차이 없다는 거 아시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현상은 정확하게 3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저는 제가 자란 데가 부산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대학을 갈 때 서울대 다음이 부산대학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사람은. 그래서 부산대를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집이 돈이 있고 서울에 가서 공부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반에서 중간 정도 하는 애들이 연세대학교를 갔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그게 30년 사이에 지금 부산대학은 서울에 있는 가장 마지막 대학 다음에 대학이 됐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뭐냐 하면 부산대학교의 등록금이나 서울에 있는 사립대 등록금이나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어차피 국공립대학은 정부가 등록금을 안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요. 문제가 발생하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모든 국공립은 마치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단일 시스템으로 돌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서울대 포함한 국공립대학의 공동입학, 공동수업, 공동학위제를 하면 네가 굳이 서울에 가서 수업을 들으나 옆에 있는 집 옆에 있는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들으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렇게 되면 굳이 국공립대학이 전체 대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을 받는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생의 70%에서 80% 정도가 대학 교육을 받는데 소연님도 아시겠지만은 그 중에 반 정도가 대학 교육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고 대학 교육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 교육을 받는 동안에 4년 동안 5년 동안 그 아이들은 뭘 배우느냐 하면 놀고 먹는 걸 배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1년에 30만 명 내지 40만 명 놀고 먹는 그거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젊은이들을 양산하는 시스템을 대학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교육 제도를 공동학위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꾼다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이 나라 정치인들의 그 부족한 상상력을 생각하면 돌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평균 연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6년쯤. 예, 대충 의원님이 그 정도까지 상상하실 수 있는 대단하십니다. 예, 5.5년에서 6년입니다. 지금 1년에 대한민국 이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중에서 재수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학교 들어가는 학생의 반이 재수나 반수에 들어갑니다. 네? 우리 때도 그랬어요. 원행피는 그런데 저희가 재수를 할 때는요, 대학 들어가는 비율이 고등학교 졸업생의 20%가 안 됐습니다. 아마 의원님 때는 10%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 졸업생 중에 10%가 대학을 가고 그 중에 5%가 재수를 한다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재수를 합니다. 그 재수하는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합니다. 그리고 그 재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그런데 그 더 좋은 대학이라는 것에는 결국에 스카이 대학을 정점으로 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카이 대학 정점이 아니라 국립대를 등록금을 무료로 딱 하는 순간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재수생의 반은 재수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학문 수준이 떨어지거나 대한민국 학생들이 배우는 수준이 떨어지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지금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에서 20년 이상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지내서 나쁘지는 않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대학이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진짜 국가에 가장 큰 죄를 짓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하면 학생들은 교수님, 그래도 연대라도 들어온 게 얼마나 큰데요. 연세대학교 들어오려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적어도 전교 5등 안에 들지 않으면 연대도 못 들어옵니다. 아마 의원님 때는 전교 5등이면 서울대 갔어요. 자, 그런데 연세대 졸업하는 학생의 반이 5년 안에 졸업을 못합니다. 그거는 뭐 군대 가고 하는 거 다 빼고요. 그게 대학입니까? 대학 아니에요. 그건 고등 룸펜 양성소입니다. 대한민국 대학이 고등 룸펜 양성소라고 이렇게 목소리 내서 제가 대학 교수라면 못합니다. 대학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거를 여기 의원님들은 조금 더 이해 못하실 겁니다. 이 정치적 상상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많은 공약들이 나온 거, 이걸 보고 있으면 이분들이 진짜 가로등불 밑에서 이 지가 찾는 주정뱅인데 안타깝게도 이분들한테 우리나라를 맡겨야 되는, 또 대통령이 되면 이분들이 뭐 특별히 박근혜 씨나 이명박 씨하고 다를 거라는 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제가 강의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모두들 이런 질문을 저에게 계속합니다. 아니, 어떻게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죠? 뭐가 잘못됐나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속지 않고 제대로 된 후보를 뽑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어떤 정치인에게 한결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일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속기를 작정하고 나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해줄 것인가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후보 이미지 분석은 특정 대통령 후보에게 우리 각자가 투사하는 나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대통령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의 욕망을 제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나의 욕망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자기의 욕망만을 충족시키려는 사람으로 변신하게 된다면 그 인간을 대통령 자리에서 지워내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에게 속았듯이, 아니 이전에 이명박에게 속았듯이 그렇게 계속 속지 않으려면
나의 욕망이 어떤 후보에게 어떻게 투사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을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 여러분 대통령 후보 이미지 분석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반기문, 이재명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투사하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두 번 다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황심소 카페나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후원 링크를 통해서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를 통해서 1회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제가 강의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상상력의 수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MRI 찍듯이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현실, 한국 사회의 모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유력 방송이나 신문에 의해서 국민 여론이 만들어진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법을 안 지킨다. 영남, 호남 등 지역 중심의 정치 구도가 여전히 유지된다. 대기업이 언론을 소유하는 것이 방송 발전을 위해 좋다. 일부 사회계층의 희생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대기업은 특권과 특혜를 누린다. 우리 사회에서 학연이나 지연 등이 이를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데 인색하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수준보다 뒤떨어진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 소리도 있고 뭘 모르는 소리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이자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이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인가? 그렇지만은 정치인이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정치인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를 떠나서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를 먼저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면요.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체념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리고 억울하고 불만이 많아요. 자신이 억울한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나는 손해보지 말아야 하는 마음이 강해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해요. 자, 이것이 촛불 집회에 나온 민심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촛불 대항에서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의 또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공감하시겠습니까?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답니다. 궁시렁거리면서 지내거나 누군가 대신 해주기를 원한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서로를 믿지 못한다. 가능한 잘난 사람과 같이 지내고 교류하려 한다. 부자를 원하지만 돌아서서는 비하하고 무시하려 한다. 그렇지만 유력 정치인을 만나기만 하면 환호하고 악수하려 한다. 그래서 그 유력 정치인은 지금 대한민국 전국을 다니면서 대통령 뽑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이상사회를 더 그립니다. 그 이상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국회에서 어떤 분이 거창하게 4차 산업혁명 이런 소리를 하면서 또 있는 척 아는 척 하시는 걸 보면서 저분은 언제까지 저 짓을 하다가 끝을 보고 말 것인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 사람이 지향하는 이상사회는 4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모습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시려면 이런 사회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인가 상상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린다.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하기로 한 일은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국민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여 정치가 제대로 된다.
공적인 일처리가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 당의 입장이나 결정과 다르더라도 정치인이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힌다. 공무원 비리는 민간인에 비해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 법원, 검찰 등 사법부가 정권의 의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있다.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은 선진국 수준이다. 의사, 변호사와 같은 고소득자 부자에 대해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이 있다면 한국 사회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아마 이 국회에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이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아쉽게도 언론이 다뤄주지 않아서 눈에 띄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모임을 참 무리하시면서도 주최를 하신 진선미 의원도 이런 이상사회를 만드시는 분과 거의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볼수록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오래오래 잘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강의를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국회의원 보좌관입니다. 시민운동을 20년 하다가 6개월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하고 있는데, 광장에서 원하는 법안이 처리돼서 넘겨진 것이 한 건도 없고, 오히려 탄핵 가결을 할 때 이익단체들이 만들어다 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100여 개가 통과되는 동안 시민들, 약자, 서민을 위한 법안은 거의 한두 번도 통과되지 않는 20대 국회를 보면서 과연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고 진짜 적은 누구인가? 답좀 밝혀주세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의 사회가 있습니다. 공공사회, 사적사회, 공정사회, 안티사회, 공약사회, 이념사회. 대한민국은 하나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6가지의 다른 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6가지 사회 중에서 가장 힘을 발휘하는 또 가장 영향가 있는 사회는 무슨 사회냐 하면 사적 사회입니다. 사적 사회의 내용이 뭔지는 거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아는데, 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하는 것에 열심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입니다. 아니 그럼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뭐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대세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체가 정해지는 거죠. 대한민국의 현재 정체는 형님 좋고 동생 좋고 니 좋고 내 좋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는 사적 사회가 힘을 발휘하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에서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분은 당연히 사적 사회, 각자의 이익, 아까 말씀드린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게 통과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것이 정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아닌데 당연히 그거는 대표를 하는 분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정의롭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당신은 사적 사회를 위해서 활동하시면서 저는 공적 사회를 위해서 일합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분. 그래서 우리의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 탄핵을 되고 나서 새로 아마 그거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쪽에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좌우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수백 개 추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정책의 방향성이 없다. 좌측 깜빡이를 켜면서 우측으로 간다. 이런 이 욕을 한창 듣고 있을 때 왜 그러냐?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웃으면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정책
100개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00개만 내한테 리스트를 줘.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내가 확인해 줄게. 재밌게도요. 그 100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00개 정책 중에서 한 20개는 보통 좌측 편향됐다라고 생각하는 정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또 다른 20개는 우측 편향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60개의 정책은 좌우와 관계없이 어쨌든 국가에서 해야 되는 정책이에요. 그러면 대중들은, 국민들은 이거를 좌측 성향의 정부라고 봐야 되나요? 우측 성향의 정부라고 봐야 돼요. 그거는 바로 그 사회가, 우리 사회가 이념 사회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어떤 이 후보는 공정사회를 운운하고 있더라고요. 공정사회를 운운할 때 또 다른 분은 엄청나게 많은 공약을 내세울 때는 공약사회가 되고 또 공공성 운운할 때는 공공사회를 해요. 대한민국에서 대선이 일어나거나 총선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사회는 실제와 반대인 이 사회를 내세우는 게 유행병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그 밑에 있는 사적 사회, 안티 사회, 이념 사회로 싹 바꾸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정체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사회의 정체가 이렇게 6가지 각기 다른 성격으로 그때그때마다 무엇이 대세인가, 그것이 시간과 시대에 따라서, 인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될 때, 지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뭔가, 내가 간절히 이루고 싶은 게 뭔가가 분명히 된다면 우리의 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도 말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면 나의 적인지 아군인지 가능하면 구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서로 그냥 어제는 적이고 오늘은 동지고 내일은 적이 될 수도 있고, 아침에는 적인 것처럼 하다가 저녁에는 동지가 되는 이런 여의도 아싸리판이 아주 잘 벌어지는 게 대한민국 정치가 되고, 국민들은 그 속에서 피해의식만 계속 느끼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하면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지난번 박근혜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 정권이 들었으면서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그때 저 인간들은 모방과 거의 창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간들이다라는 걸 그대로 느끼게 되고요. 국민 행복 시대 할 때 국민 불행 시대를 만들어 나겠다라는 것을 읽게 된다면 그거는 저가 너무 시니컬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사회가 될 때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우리의 적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그 상황이 된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를 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